네, 뉴스사이킥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제 2부 마무리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급히 끝냈었는데요.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3부를 시작하면서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늘 그랬듯이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그 브로치가 진짜 2억이 넘는 거냐? 뭐 짝퉁은 2만 원 정도라는데 뭐 그다음에 진짜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그럼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전혀 없다. 예,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단 한 번도 없단 말씀이에요. 예. 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논란. 앞서 이제 정치 프로파일링에서도 비슷한 녹음 클립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거세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우리 정가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 들으셨던 목소리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2억 원이 넘냐, 뭐 옷값이 국가 기밀이냐 하는 목소리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8일에 당내 공개 회의 속상에서 했던 말이고요. 예. 다음에 들으셨던 말, 그러니까 김 여사의 의상 구입의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가 한 푼도 쓰인 적 없다라는 목소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해달라 뭐 이런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요. 네. 또 법원에서는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과 청와대의 특활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1심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부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소를 했다는 건 공개할 수 없다라는 네. 건데 예.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앞서 들으신 것처럼 모두 김정숙 여사가 사비로 부담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난 2월에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 그리고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인해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예. 과거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한복을 뭐 색깔별로 어떤 걸 입었다, 또 예. 어느 나라 가서는 어떤 옷을 입었다, 이런 것으로 이 대통령의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다른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이전 직전 상황으로 가보면 옷값 논란이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런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논란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만약에 개인 돈으로 산 거면 예. 이게 처음에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을 때부터 논란이 나왔을 때부터 바로 그렇게 해명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렇게 무대응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해명을 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주로 보수 주장이. 언론에서 주장하는 네. 이야기인데 예. 탁현민 비서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들여서 옷 사입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냐?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네. 청와대가 나서서 개인 돈으로 옷 사입은 걸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됐고 또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슨 증거가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주장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면 청와대가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이제 법원 판결을 따라라, 특활비를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네. 계속하고 있고 앞서 이제 추재성 전 정무수석은 혹시 네. 이제 못 들으시고 지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보안상에 진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기업체를 만나거나 뭐 네. 기술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을 만날 때 쓴 특활비를 어떻게 일일이 다 공개를 하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특활비는 공개하도록 돼 있는 원래 돈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공개를 그러니까 다 해버려라. 뭐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법원 있더라고요. 판결이 지금 1심이지만 나와 있으니까 또.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성 전 의원 정무수석의 그 생각과 조금 다른데요. 예. 물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말이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꼭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그 자금을 특수활동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그냥 특수활동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단 조건은 있습니다. 예. 조건이 있는 게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도 쓰고 정부기관들 다 써요. 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대 때 62억 쓰다가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예. 논란이 되면서 이 깜깜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2019년에 9억 8천만으로 줄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9억 8천만 원으로 특수활동비를 줄였지만 업무 추진비를 25억 원으로 25% 상향시켰거든요. 아. 그리고 국회 업무 추진비는 상당히 재밌는 게 25억 원의 그 업무 추진비 중에 99%를 영수증을 제출 안 합니다. 아하. 특수활동비랑 거의 비슷해요. 사실상 오.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오. 내역이. 그러니까- 아니, 저희도 이제 예전에 업무 추진비가 뭐 차장 직급 따라 있으면 네.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위해서 누가 뭐 커피를 마셨다든지 다 이거 제출을 사실 그렇죠. 했었거든요. 증빙을 다 네.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국회도 이참에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147억 원 썼다 그러는데 이것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때도 법원 판결 이거 나왔었네요. 법원 판결 나왔어요. 맞습니다. 1심 판결이 특활비 공개해라라고 예. 나왔어요. 근데 검찰이 항소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와 똑같은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청와대를 향해서 쏘고 있는 화살 그리고 이 잣대를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에게도 좀 요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음. 국회에 있는 자신들에게도 예, 예, 좀 예. 그 같은 잣대를 들이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지금 보수 언론들 보면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냐. 대통령 부인 옷값에 세금이 들었다. 특활비를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아직 세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 사비로 이제 샀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 옷값에 세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특활비는 분명히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보수 언론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참에 국회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시절에 쓴 검찰의 특활비 모두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했으면 좋겠고 예. 나아가서 이제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 법치를 강조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당선자인 만큼 스스로 먼저 과거의 검찰 특활비 공개하고 향후 청와대 특활비 다 공개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특활비의 이 닥치고 비공개 관행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금주의 말말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두 번째 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오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오늘 통과시킨 일부 교과서에는 강제 연행 표현이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고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포함됐습니다. 아, 이게 잊을만 하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네. 이야기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난 3월 29일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교과서 12종의 검증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역사 왜곡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외교부와 교육부 방금 들으신 대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시정을 강력히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강제 연행이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도 삭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영토 문제, 그렇죠. 그리고 강제 연행과 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는 그렇죠. 역사의 인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네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일본은 반성을 모른다라는 이런 뉴스 말을 볼 들어도 때마다 진짜 화나요. 네,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이런 그 교과서 역사 왜곡 검증 통과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가 약간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전날 네. 하루 전날 맞아요. 예. 지난 28일에 아이버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앞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그렇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라고 했는데 일본이 바로 교과서 이렇게. 그 다음 날 역사 왜곡을 했잖아요. 일단 오늘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 기자들도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선인의 입장이 궁금하다라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요. 잠시 오디오를 한번 만나보시죠. 일본에서 교과서 왜곡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이 있으실지. 사실 저희가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메시지를 전달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당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본의 대사와 그리고 일본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진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되어 왔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당선인이 당연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발하고 있다고 네.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들어본 대로 사실 대변인은 조금 대답을 피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예. 당선인 측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조금 신뢰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선인 같은 경우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보시 고이치 조한 일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예. 이런 전제를 깔고 양국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하답으로 고이치 일본 대사가 든든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든든하다고 해놓고 이쪽이 이렇게 나오면은 야 이게 그러니까 이 고이치 일본 대사 같은 경우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이 말을 안 들었나? 이런 아니면 생각을 할 수밖에 완전히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네? 역사 인식을.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 인식일 수도 있군요. 예. 윤당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이런 태도는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윤당선인이 좀 그 뭐랄까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지점이 나왔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교과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은 어떤 말 준비하셨어요? 다음 말 역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저라고 3.5km, 2.5km 떨어졌는데요. 가려면 그냥 통행세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인데 네.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좀 정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를 다시 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던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이군요. 이게 작년에 나온 얘기죠. 작년 10월 5일에 나온 발언이고 실제로 금주의 말말말 시간에서도 한 2번 정도 다뤘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계종이 정말 크게 반발했었고 그랬죠.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정말 곤혹을 치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사죄 드린다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사과문도 발표하고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랬던 정청래 의원이 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시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대표적으로 우리의 국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제 8만 대장경 이제 해인사 있죠.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어쩌면 이 장소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기다 세웠을까? 8만 대장경이 있는 그 전각 자체도 완전 국보더라고요. 그 귀중한 8만 대장경 문화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유지 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법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그 법 취지에 동의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입장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지금. 국보들을 이렇게 갖고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 예. 그래서 앞으로 해인사 등과 같은 우리 사찰에 문화재를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따로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드리겠다. 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조계종 같은 경우에 어제 정청래 의원이 이런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못 믿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분명히 통행세 받는 봉이 김선달 같은 작태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귀중한 문화재 보호를 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관리자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믿겠다. 여전히 그냥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조계종은 마음을 아직까지 굳게 닫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조계종의 갈등 언제쯤 해소될지 또 어떤 결말로 마무리가 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정에서 사실 그 문화재 관리에 대한 비용이 문체부에서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팩트가 나오면서 정청래 의원이 확 또 바뀌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절충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몰랐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조계종과 정청래 의원 사이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장료 논란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말말말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네, 저는 대통령 당선인 부부의 인테리어 취향을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앞에 옷값 얘기했는데 이제 취향. 인테리어인가요? 이제는 현 대통령 부인의 옷값에 이어서 이제 차기 대통령 부인의 인테리어 취향인데요. 예.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먼저 이 내용을 보도한 3월 26일자 조선일보 보도의 일부를 MBC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부부의 집 인테리어는 편안함을 강조한 모던 실용주의, 유행을 돋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스테디한 인기를 가진 디자인 가구를 아트피스처럼 모아 10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 그 뭐랄까요, 패션지에 나오는 그 문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사용했으면 사용한 거지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던 실용주의와 스테디한 인기, 이거 좀 꾸준한으로 좀 썼으면 좋겠고. 네, 예, 영어 한글이 섞여 있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선인 부부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이렇게까지 과하게 이제 고급스럽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게 어떤 보도였어요? 네, 제목은 관저도 미술관처럼 당선인 부부의 아트피스 인테리어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게 어떤 보도냐면요. 대선 이전에 그 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윤석열 당선인이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나왔었고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집에 간 거였어요. 맞습니다. 사부님 찾아가는 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프로그램이라서 그 서초동 자택이 나왔어요, 윤석열 그랬죠. 당선인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집 내부 모양과 그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사저가 이러하니 관저도 이런 식으로 꾸밀 것이다라고 유추하는 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미술 전문가니까 예. 이 그 서초동 자택을 보니까 아주 그러한 손길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기사가 근데 좀 흥미로운 게요. 예.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뭐 예. 조명, 선반, 수납장, 의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는데 그 각 가구들의 브랜드명과 예. 심지어는 상품명과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 사진까지 오. 다 게재했습니다. 다 브랜드명과 상품명을 노출했고요. 야, 가격은 안 나왔나요? 다행히도 가격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예. 자세한 가격까지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르땡의 조명, 저는 뭔지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히 보도를 하면서 낸 결론이 아까 들어본 우리가 음성으로 들어본 그건데 네. 그것도 모던 실용주의, 스테디한 인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가구 홍보네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이게 브랜드명하고 상품명까지 이렇게 노출할 필요가 있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더라도 그래서 광고에 가깝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사실 조금은 과도한 보도인데요. 예. 그 말을 한 마지막 결론 음성으로 들어본 그 내용도 사실 인테리어 업체 제가 업체명까지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그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취재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걸 거기서 꼼꼼히 기자가 이제 찾은 다음에 인테리어 대표한테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를 좀 평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본 그래서 거죠. 보인다라고 했군요. 그렇게 해서 인용 기사처럼 해서 이 그렇습니다. 인터뷰가 나온 거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이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무실 이전이 개정 논란이에요. 네. 비용과 관련해서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사저와 관저는 다릅니다. 어. 관저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부부에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저는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없다. 이런 점도 좀 짚고 넘어가요. 아니 그런데 꼭 선언하셔야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일단은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집무실 이전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500억 얘기를 했다가 이제 있었던 국방부를 이전시키는데 해가지고 다 해서 1,200억 정도가 뭐 더 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관저도 지금 신축해야 될지 모른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보도가 26일인데 관저 신축도 사실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다음 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보도는 뭐 흥미를 끌 수 있게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점들 좀 은폐할 우려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이슈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사실 이제 막 새로운 당선인이 나왔으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친화적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띄워주는 기사들.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나왔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하잖아요. 그럼요. 예. 나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당선인이 나오면요, 삶의 역경, 정치적인 어떤 성과들 이런 거 소개하다 보면 어느 정도 미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지금 좀 맹목적인 보도들이 있다. 맹목적인 사례들은 문제라고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다음 날 바로 나왔던 당선인 부부 결혼 10주년 보도라든가 그래서 로맨티스트로 소개가 됐고요.
3월 17일부터는 어제는 파스타, 오늘은 김치찌개. 메뉴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난다. 탈혼밥, 탈권위 행보다. 김치찌개집 직접 가보니까 싸고 맛있더라. 이런 탐방 보도까지 그거 있고요.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 이마가 더 빛났기 때문에 당선될 줄 알았다는 이미지 전문가의 인터뷰를 길게 인용한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요. 윤석열 당선인 사저 인근 부동산 값이 뛰었다면서 삼풍백화점 무너진 땅에 대통령이 나왔다. 당선인의 기운을 받고 싶다라는 반응을 인용한 보도까지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사실 너무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허니문 기간인 걸 감안해도 좀 과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봉우 연구원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식사하시는 걸로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이런 네. 거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네네. 굳이 거기를 이제 기자가 자기가 나중에 혼자 찾아가 봤더니 여기 참 간이 좋더라. 뭐 네. 이거는 좀 과하다 네. 이런 얘기였는데 네네. 그런데 또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잠깐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과 언론 간의 이제 소통이 네. 아주 원활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제 언론 쪽에서도 좀 불만이 나왔던.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그 집무실 지금 통일동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또 예. 나왔었잖아요, 얘기가.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 사례에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보도를 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취재 현장에서는 또 그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불일치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22일에 당선인 지시로 그 통일동 집무실 1층 앞에 천막 기자실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기자실을 마련 안 해준 것이,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좀 일정이 촉박하고 공간이 없으니까 예, 바빴겠지만 애초에 기자실 생각을 안 했다는 것부터도 일단 기자들에게는 불만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천막 기자실을 23일에 윤석열 후보가 방문해서 막 깜짝 방문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현안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당선인 네네. 측에서. 그러면서 김은혜 대변인이 했던 해명은, 이게 또 기자들에서 불만이 되니까 해명이 삼청동에도 그 인수위 출입 기자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통일동에서 당선인 출입 기자들한테만 일종의 현안 브리핑을 해버리면 그게 일종의 차별이 되니까 그래서 배려를 해드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대변인단을 따로 두고 있어요, 실제로. 인수위 대변인단이 따로 있고요. 예. 당선인 대변인단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엄연히 하는 역할이 좀 다르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당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문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예.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변인의 말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윤핵관들의 말이 다르거나 그리고 대변인들이 뭘 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준다 그럽니다. 지금 기자들 반응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어제 인수위를 10일 만에 그만둔 한 인수위원이 사실 갑질 같은 게 있다고 그렇죠. 폭로를 했는데 예. 이 그 인수위의 신용현 대변인이 아예 브리핑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에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도한 칭송 보도가 나와버리면 예. 이런 언론 소통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는 사실 더 줄어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우려도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은 쓰게 해주셨다니까 기자들의 그 불만은 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말 들어보죠. 네, 다음 말은 전례가 없다. 전례를 굳이 뽑자면 전두환 정권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것도 인수위원회의 언론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1월 25일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서울의 소리와 열림공감 TV에서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배달 대행 서비스 업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위원과 가방위 위원은 MBC의 편향된 방송 내용과 분량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MBC에 다시 한번 공정방송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선 이전에 이 얘기하고 찾아오셨던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박성준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인수위에서 또 언론 담당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고요. MBC 뉴스가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녹취록 그리고 무속 논란 등 윤 후보에 대해서만 너무 비판 보도를 많이 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봐서 알겠지만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를 향해서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했죠. 그런데 지금 박성중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간사로 언론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언론계의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인수위원회가 최근에 그 방송사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이런 이제 다 독립적인 기관들인데 간담회 요청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게 당선인 그러니까 권력이 된 다음에 예. 그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주체를 불러버리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인데 사실 처음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업무 보고.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네네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데 사실 업무 보고의 대상은 정부 부처죠. 그래서 그렇죠. 정부 부처를 불러서 업무의 현황을 듣고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건지 같이 의제를 설정하고 지시도 내립니다. 네네. 이런 업무 보고 자리에 사실 민간 기업이나 언론사가 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국정감사 때는 KBS랑 그렇죠. MBC도 방문진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공영방송이라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공영은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역할에 있어서 공적인 의무를 진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예. 언론사로서의 독립은 사실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부른다 보니까 이게 군기잡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간담회라고 이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ICT 업계 간담회로 일단 인수위에서는 좀 방향을 선회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MBC는 세금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다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제가 MBC 직원이라서 KBS와 MBC는 달라요.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예 세금이랑 상관없이 MBC를 감리 감독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민간 주체입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간담회를 하면 좀 이게 뭐 크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인수위 입장은 그렇습니다. 업계 이게 KBS, MBC 방문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예. SKT, KT 그리고 LG U+와 같은 통신사들도 부른다. 그래서 좀 불만 사항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군기잡기 같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뉴스하이킥 봄 개편으로 인해서 금주의 말말말 코너가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